근데 지금 뭐 있어요 지금? 한반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안에 마케도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보이보디나 자치주,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란 국가는요 한 국가 안에 종교가 정교회, 가톨릭, 이슬람, 개신교가 있었고요 8개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우는 발칸반도입니다.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생뚱맞게 발칸반도를 하느냐?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특히 러시아와 관련해서 우리는 일단 이 발칸반도도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요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보이시나요 지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여기 옆에 보면 스릅스카라고 보이시죠? 자치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가 지금 반군이 있어요. 지금 2022년에도 이 스릅스카가 보스니아를 상대로 이제 반군이 되어 있는 건데 얘네를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보스니아가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거든. 지금 요 근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조명되고 있죠.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반드시 막겠다. 요게 이제 러시아의 지금 스탠스잖아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요거 하나의 국가였어요. 지금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보이보디나 자치주 이거 다 포함한 이러한 크기의 유고연방이란 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 유고연방에서 갈라지려고 하던 수많은 민족 국가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발칸반도에는 수많은 국가가 튀어나왔죠. 이 수많은 국가가 독립하려고 할 때 이때 미국이랑 나토가 바로 개입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던 유고슬라비아에서 얘가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 분리된 거거든요 지금. 이게 하나가 분리가 되면은 여기서 얘네를 나토 가입시키려고. 그래서 나토와 미국이 개입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과 서방 진영 국가들 솔직한 얘기로 별로 받아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나토 가입을 시키려고 미국이 개입을 했다.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이 발칸반도의 나토 국가가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이랑 서유럽 그리고 나토 국가들이 죽어라 도와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독립을 한 겁니다. 현재 지금 러시아를 솔직한 얘기로 견제하려고 한 거죠. 원래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되어 있던 거를 일부러 쪼개뜨린 다음에 이 쪼개진 국가 하나하나를 나토라던가 친서방, 친미국가로 만들어서 미국이 전략적으로 이 국가를 사용하기 위해서 써먹을 게 있어서 그래서 나토가 도와줬던 거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그런 겁니다. 명분이 또 있었어요. 이 불쌍한 민족들,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이 불쌍한 민족들이 유고연방이 싫어가지고 스스로 본인들의 민족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유고연방 니네가 뭔데 얘네의 독립을 막느냐. 그들의 민족, 이 민족들도 독립할 당연한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 민족이 독립하겠다고 하는데 그들도 그들의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러시아가 도와주는 건데 미국 니네가 왜 뭐라고 하냐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유고연방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든 미국이 개입했던 거랑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는 거나 패턴이 비슷해요. 지금 하는 짓거리가. 누구 콕 집어서 뭐 러시아만 우크라이나 안에서 러시아인들을 뭐 도와주고 뭐 갈라지게 하고 미국은 안 그랬고 그런 것도 아니라 이 말이요. 발칸반도가요 솔직히 별로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역사적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국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발칸반도를 이해하지 않으면 1차 세계대전이 왜 터졌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다. 아니 무슨 지금 2022년에 발칸반도가 무슨 유럽의 화약고냐 옛날 얘기 아니냐 그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보스니아 보이시죠? 보스니아 지역이 1989년에 인구가 450만이었습니다.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330만 명입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간다요 어릴 때죠. 이때만 해도 보스니아에서만 최대 30만 명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30만 명이 사망했다. 이건 그렇다 치고 450만 400만인데 30만 명이 죽었으면 도대체 몇 명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400만이라고 치면은 전체 인구의 7.5%가 죽은 겁니다. 5100만 대한민국의 7.5%는 382만 명입니다. 엄청 많이 죽은 거죠. 엄청 많이 죽은 거야.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죠? 사라예보라는 도시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총 맞아가지고 암살당해서 그걸 시작으로 생기죠. 1990년대 초의 사라예보입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게 90년대 초반의 사라예보예요. 이것도 개판이었어 이때.
1996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사라예보 전경입니다. 이게 지금 꼬라지 보이세요? 지금 빌딩이고 뭐고 여기도 유리창 다 깨지고 지금 여기도 박살나고 막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의 사라예보 교회의 전경입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보스니아 국회의사당이 지금 불타고 있는 거야. 이게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예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답도 없어요. 처리도 안 될 정도였어요. 진짜로. 사라예보의 저격수 골목이란 골목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서로 싸울 거 아니야. 민간인이고 뭐고 그냥 다 쏴가기는 거예요. 저 골목 사이에서 서로 다 숨어가지고 양쪽에서 개판이었어. 그 저격수 골목으로 지금 UN 평화유지군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보스니아인들이 엄청 죽었어요. 2007년에 그냥 학살당하고 대충 묻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시 유해를 발굴한 겁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지금. 이게 2007년에 한 거야. 2010년에 한 번 더 했어요. 너무 많이 죽었어 사람이.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야. 도대체 여기서 뭔 일이 있었길래 이런 사진들이 막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라예보라는 도시. 사라예보 사건 아시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한테 죽은 거죠. 이 사라예보가 지금 어디냐면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에 있는 스릅스카 연방공화국의 수도입니다. 러시아도 지금 여기에 연방공화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22개나 있어 연방공화국이. 근데 뭐 그래봤자 모스크바가 알아서 쥐락펴락하는 거 아닙니까? 보스니아도 그런 것처럼 스릅스카라는 공화국이 있기는 한데 보스니아에 속해는 있는 그런 거죠. 문제는 이 스릅스카가 갈라지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보스니아로부터.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준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싸운 것도 있다. 스릅스카에는 세르비아인이 많이 살아요. 보스니아인이 48%, 세르비아인이 37% 살아요. 둘이 사이가 더러워. 엄청 나빠. 지금 이 둘이서 싸우는 거야. 문제는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사는 거기가 바로 이 스릅스카다. 이 스릅스카 공화국이 보스니아인들을 민간인들까지 다 조져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시신들이에요. 이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이런 배경에서 죽은 거야. 지금도 지금 세르비아랑 스릅스카 입장에서는 그건 학살이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이러면서 지금 서로 연병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학살이 있는데도 없다고 얘기를 해. 저들이 왜 저렇게까지 지금 뻔뻔하게 지금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고 왜 저러고 있는가? 지금은 잠잠해졌는데 지금도 이 보스니아 안에 이 스릅스카 쪽에 무장단체가 존재합니다. 근데 보스니아의 공권력으로 관리가 안 돼요. 일단 두고 있는데 언제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있다. 발칸반도에서 내전이 있었던 1990년대는 군인들끼리 싸우다가 어쩌다 보니 민간인도 희생되고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세르비아인, 보스니아인, 군인이고 뭐고 민간인이고 뭐고 간에 서로 그냥 인종 청소를 하는 겁니다.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던 보스니아가 나가려고 하면서 보스니아 전쟁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스니아 전쟁에서 40%의 집들이 박살났고요. 전체 인구의 40%는 난민이 됐습니다. 지금 보스니아 얘기만 했는데 일단은 발칸반도에 지금 보스니아만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서로 다른 국가들끼리 민족들끼리 지금 갈라진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사이가 다 안 좋다. 민족 갈등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 양반들 서로. 근데 여기 사는 민족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또 자기들끼리 사이가 또 안 좋아. 쉽게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은 서로 역사적으로 서로 통수치고 배신 때리고 난리였습니다. 특정 강대국이 들어가려고 해. 그 강대국이 우리를 이뻐해 주는데 대신 저 민족을 탄압하래.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반다이오가 중국 편 위구르 편에서 중국 후이족 얘기했었죠. 중국 공산당이 위구르족을 탄압할 때 이 후이족, 이슬람을 믿고는 있지만 중국에 많이 동화된 이 후이족을 이용해서 위구르족들을 탄압했다. 같은 이슬람을 믿는 후이족과 위구르족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영국령 인도제국 해먹으려고 영국이 일부러 인도에 있는 무슬림들과 힌두교도들의 사이를 이간질했댔죠. 결국에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 사이가 그래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발칸반도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민족들끼리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이용해서 더 조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다. 지금 2022년 이후에도 충분히 국가들 간의 유혈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아직도 그러한 좀 지역이다. 자, 근데 오늘 이 발칸반도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해해야 돼. 세르비아인들 특유의 민족주의, 그리고 유고연방,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세르비아인 뭐죠?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그 유명한 사라예보 사건 아닙니까 이거?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세르비아 민족의 민족주의자 청년이 쐈어요. 굉장히 독특해요. 세르비아인들의 민족주의는 정말 독특해. 지금 발칸반도 보이시죠? 이 발칸반도 안에 국가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네요. 근데 문제는 세르비아라고 세르비아인만 사는 게 아니고 알바니아라고 알바니아인만 사는 것도 아니고 불가리아라고 불가리아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크로아티아인이 뭐 세르비아에도 좀 살고 알바니아인이 보스니아에도 조금 살고
불가리아 안에도 여기 있는 민족이 조금 살고 저 반도 발칸반도 안에 그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저 각각의 국가 안에 여럿이 좀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스니아에 세르비아인이 살아. 이 사람들은 국경을 국경으로 안 봐요. 내 땅이라고 생각해. 이게 뭔 말이냐면 간다요가 지금 청주 출신이잖아요. 예를 들어 청주에만 사는 간다요 민족이 따로 있다고 치자. 근데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간다요 민족은 청주를 먹고 독립할 거라면서 땅 내놓으라고 객기를 부려요. 난리치고 막. 들어 누워 막.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한두 군데가. 발칸반도 안에 그렇게 이미 어떤 나라가 됐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많이 사니까 이제 우리 민족 땅임.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런 정서가 있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 요즘은 좀 덜한데 1990년대만 해도 엄청 심했어 저게. 지금 자기들이 어쩌다 보니 슬로베니아에 살게 됐어. 어쩌다 보니 크로아티아에 살게 됐어. 내가 슬로베니아인이 아니야. 크로아티아인이 아니야. 보스니아인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냥 소수민족인데도 여기 살아왔으니까. 근데 나라가 이제 생겼네?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저 나라에 본인들이 속하기 싫은 거야. 그렇다고 자기 민족이 원래부터 소수긴 해도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것이고. 나라의 이름만 바뀐 거야. 발칸반도의 이 나라의 이름은 나라의 이름만 붙여진 느낌이 있어요. 다수가 살지. 슬로베니아에는 슬로베니아인이 많이 살고 크로아티아에는 크로아티아인이 많이 살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발칸반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원래부터 이 발칸반도 여기저기에 다 그냥 섞여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라의 국경은 정해졌고 어거지로 일단은 쪼개진 거 아닙니까? 쪼개자마자 막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가 왜 슬로베니아냐 여기가 왜 보스니아냐 여기가 왜 몬테네그로냐 막 그러면서 막 사방팔방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 어머님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 자주 나왔거든. 1990년도까지만 해도 유고 연방. 옛날에 이 유고 연방의 크기가 사이즈가 어땠냐면은 25만 5천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25만 5천. 한반도가 지금 남북한 합하면은 국토가 한 22만이거든요. 한반도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럼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 거네요. 근데 지금 뭐 있어요 지금? 한반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안에 마케도니아, 코소보, 세르비아, 보이보디나 자치주,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런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란 국가는요. 한 국가 안에 종교가 정교회, 가톨릭, 이슬람, 개신교가 있었고요. 8개의 민족이 있었습니다.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보스니아인, 마케도니아인, 몬테네그로인, 알바니아인, 헝가리인 8개 민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방공화국이라고 했잖아. 연방공화국이면은 여러 가지 공화국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슬로베니아 공화국, 크로아티아 공화국 여기 지금 보이는 전부 다 각각의 공화국인 거야 지금. 2개의 자치주가 있어요. 보이보디나는 자치주, 연방공화국까지는 아니었고 지금은 국가로 되어 있죠. 코소보도 자치주였어 원래. 도대체 어쩌다가 발칸반도라는 저곳에 저렇게 많은 종교가 들어가 있고 정교회, 가톨릭, 이슬람, 개신교 다 있잖아 지금. 발칸반도 사이즈가 별로 안 커요. 그래봤자 한반도에 한 2~3배야. 이 2~3배밖에 안 되는 이 사이즈에 어떻게 저 4개의 종교가 다 공존하고 있으며 민족도 어떻게 저렇게 많으며 땅이 크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그 이유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자 발칸반도가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터키랑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그리스를 포함한 요 위쪽 이렇게 봉고탄 여기가 이제 발칸반도인데 발칸반도가 고대 중세년의 어떤 곳이죠? 수많은 종교 국가들 가톨릭 국가와 이슬람 국가가 왔다 갔다 하던 통로입니다. 통로. 자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죠?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예요 이게. 그리고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로마 주교를 시작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뭐로 갈라지죠?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갈라지죠. 이 동방정교회와 가톨릭이 갈라졌던 딱 경계지점이 바로 발칸반도다 이 말이야. 가톨릭을 믿어라 개소리하지 마라 정교회가 진리다 하면서 오지게 싸웠던 그 경계지점이 발칸반도였다. 자 근데 이슬람 국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길목도 발칸반도예요. 게다가 나중에는 오스만 제국이 먹었던 지역도 발칸반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보스니아인들은 전체 인구 중에 50%가 이슬람을 믿어요. 그리고 31%는 정교회를 믿고 15%는 가톨릭을 믿습니다. 문제는 서로 사이도 더러워요. 이러한 역사적인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러다가 또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국경이 또 정해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왔다. 발칸반도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민족도 많고 종교도 많고 하여튼 엄청 많구나. 민족이 다양하죠. 그죠? 발칸반도가 과거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가 굉장히 번성했었잖아요. 뭐 아테네도 있었고 스파르타도 있었고 그 폴리스들 많았던 도시국가 많았던 시대 아시죠? 그 시절 바로 위야.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후에는 로마의 영향을 받죠. 그러다가 로마가 어떻게 돼? 서로마 동로마로 쪼개지죠? 그러다가 서로마가 망해요. 게르만족이 욜로 내려오면서 개박살납니다. 게르만족이 어디 살다가 욜로 온 거예요? 지금의 동유럽 쪽에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이 동유럽의 옆에 시베리아라던가 이런 데서 훈족, 흉노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훈족이라는 그 유목민족들이 게르만 민족을 개패는 거야. 그래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왔다. 그리고 훈족이 지금 게르만 민족들을 쫓아냈어요. 얘네가 여기서 쫓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발칸반도까지도 내려오려고 난리를 쳤을 것이고, 게르만 민족이 서유럽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또 동로마 쪽으로도 가려고 한 민족들도 있고, 하여튼 좀 엄청 복잡해지는 거야 점점. 자, 어찌됐든 흉노족이 이제 게르만족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흉노족도 잠시 이제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지금의 동유럽 쪽이 잠깐 펴 빈집이 돼. 특정 강한 세력들이 있고 그렇지도 않았어. 그냥 유목민족 부족들 깨작깨작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공실이었다. 이때 슬라브족들도 시베리아로 튀어요. 슬라브족들이 원래 이 동유럽 쪽에 또 있었거든. 게르만족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슬라브족들도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 양반들도 유목민족들이 하도 설쳐대니까 지금의 시베리아 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서도 뭐 여기 중앙아시아랑 몽골이랑 이런 데도 유목민족이 많으니까 슬라브족들이 여기 있다가 또 요로 갔다가 막 발칸반도까지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슬라브족들도. 지금 뭐요? 발칸반도는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이후엔 게르만족, 다른 유목민족, 그리고 슬라브족. 나중 가서는 또 이것도 있었어요. 키예프루스. 지금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인들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바이킹의 후예 키예프루스라는 게 있었다 이 말이요. 이 양반들도 이제 발칸반도 쪽으로 좀 조금씩 내려오고 막 그랬었어요.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가 발칸반도 지역에 다양한 민족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발칸반도는 원주민들이 인구가 늘고 문화가 번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양한 민족이 쳐들어오고 문화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러면서 발칸반도의 역사가 흘러왔다. 발칸반도에 고대 그리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들어섰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마, 동로마가 갈라지고, 그 다음 동로마만 남죠. 동로마가 뭐야? 비잔틴 제국이다. 이 비잔틴 제국 바로 위에는 불가리아 제국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발칸반도 그리스 바로 위에를 먹고 있었네요. 불가리아가. 그죠? 불가리아 제국이 당시에는 개쩔었어. 지금의 발칸반도를 사실상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잔틴 제국이랑도 맞먹을 수 있는, 근데 1118년 멸망해요. 비잔틴 제국한테 개박살나. 근데 170년 뒤에 부활합니다. 비잔틴 제국이 여기를 먹었지만 불가리아 민족들이 우리 불가리아 민족들의 불가리아 대제국을 다시 건설해야 된다. 부활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170년 뒤에 이제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또 한 거야. 그래서 1185년부터 1396년까지 가요. 자, 이렇게 존재했는데요. 또 망해. 오스만 제국한테. 자, 여기서 우리가 과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대충만 보면은 원래는 발칸반도에 비잔틴 제국이랑 불가리아가 있었는데 비잔틴 제국이 불가리아를 개박살냈다가 다시 불가리아가 부활했다가 오스만 제국이 먹었다는 건가? 근데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 이미 불가리아가 이 제국을 만들었을 때 이쯤만 해도 이름만 불가리아였지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불가리아가 먹었으니까 불가리아 민족만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발칸반도는 이미 이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올 이 시즌만 해도, 이 시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야. 이미 고대 중세 내내 다양한 민족들이 이미 여기 터잡고 있다. 여기에는 지금 불가리아가 보이고 비잔틴이 보이나 저 안에는 지도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미 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아무튼 나중 가서는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도 개박살내고 이 오스만 제국에 있던 무슬림들도 발칸반도로 또 가기도 하고, 애초에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들이 안 갔더라도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됐잖아 발칸반도가. 그러니까 여기에도 무슬림들의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당연히. 간다요의 친구 효기심이 과거의 중동아랍 역사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말했던 거거든 이게. 오스만 제국이 뭘 했죠? 밀레트 제도라는 거랍니다. 밀레트 제도가 뭐예요? 오스만 제국이 영토를 이렇게 많이 먹었으나 지금 이 먹은 영토가 다민족 국가 아니겠습니까? 다문화 국가 아니겠어요? 다 종교 국가 아니겠어? 이렇게 종교도 다양하고 민족도 다양하고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국가가 유지되려면 밀레트 제도 같은 제도가 필요했던 거야. 이게 뭐냐면 니네 민족 지금 오스만 제국이 먹었는데 너네 종교 이슬람 안 믿네? 그러면 니네 민족
민족성, 문화, 종교 다 보장해 줄 테니까 대신 세금 더 내.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나쁠 거 없죠. 얘네들의 민족과 종교를 보장해주고 돈도 생기고 오히려 얘네가 그걸 보장해주니까 오히려 덜 날뛰고 막 그런 거야. 쿠데타나 내란도 덜 일어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모로 꼭 먹고 알 먹고 온 거야.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스만 제국이 밀레트 제도를 한 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어요. 획기적인 거. 국가가 일반적으로 운영되려면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민족성을 희석시키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말살을 시켜야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일 신라로 통일됐어. 근데 고구려의 문화와 종교와 백제의 문화와 종교를 다 보장해 줄 거예요? 안 그랬잖아. 한반도도. 오로지 신라 중심으로 무언가를 통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거를 말살을 하는 그 기본적인 게 있거든. 근데 오스만 제국은 정반대로 만약에 그 말살 안 하면 나중 가서 쿠데타 일어날 그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백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고구려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막 신라라고 민족성을 다 보장해 준 것도 아니었는데 대번에 나중 가서 신라 망해가니까 궁예증이 광개토대왕의 대고구려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러고 막 견훤은 막 백제 부활시키겠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국가를 영토가 늘어나고 뭐 통합을 하고 그럴 땐 옛날 고대 시대에는 민족성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거나 말살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오스만 제국은 그렇게 안 했던 거죠. 얘네가 좀 똑똑했어. 밀레트 제도 같은 거로 세금도 더 걷게 되고 군사적으로 또 주둔을 또 가능하게 해라. 오스만 제국의 중앙정부의 군대들을 일부러 파견해 놓은 다음에 관리만 하고 지들이 알아서 세금도 걷어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세금도 더 갖다가 바치고 여러모로 좋은 거야. 동시에 이걸 만듭니다. 예니체리. 오스만 제국이 이 예니체리들을 어디서 이제 데려와가지고 만든 거냐면요. 발칸반도 먹었네 우리가? 근데 얘네 언젠가 쿠데타 일으킬 것 같아. 일단은 건강한 애들부터 세배우자. 데려와서 어릴 때부터 오스만 제국 방식으로 세뇌시키고 교육시키고 오스만 제국에 충성하게 만들고 총도 활도 잘 쏘게끔 훈련시킨 애들이 바로 예니체리예요. 애초에 애기 때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놓고서 데려와가지고 민족성 자체를 어릴 때부터 세뇌시키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게끔 예니체리로 만들고 그거로 좀 관리가 됐던 게 있다. 오스만 제국이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는 건 빠르게 넓혀가면서 동시에 돈도 더 벌면서 특정 지역들의 반란도 오히려 잠재우면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의 민족성과 문화와 종교를 보장해 줬었다는 거죠. 이게 초반엔 좋았죠. 전성기 때도 좋았고. 그러나 나중 가선 개똥으로 다가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00년대 말 유럽과 유럽 주변까지도 민족주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가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일단은 왕이 끌어내려졌잖아. 프랑스 주변에 있던 다른 왕들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똑같은 거야. 국민들,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 끌어내리는 이런 게 우리한테도 수출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수많은 프랑스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견제 넣고 겐세이 넣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란 국가가 그 이전부터 우리는 다 같은 프랑스인이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는 우리는 프랑스인이다.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끼리도 지역 감정이 많았단 말이야.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다른 나라가 프랑스를 다구리를 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지역 감정이고 지리고 없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프랑스인들이다. 우리는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버린 프랑스인들이다. 지금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우리 프랑스인들을 괴롭힌다. 우리 프랑스 민족 프랑스인들은 뭉쳐야 된다. 이런 풋봉이 생기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게 이제 국민국가, 민족국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독일도 원래 독일 제국이 되잖아요. 독일 제국 되기 전에 어땠어? 무슨 공국이 무슨 막 40개 가까이 되고 막 그랬었어. 프랑스를 시작으로 퍼진 국민국가, 민족주의 이게 독일에 영향을 주고 독일의 통일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독일 제국이 탄생한 거란 말이야. 프랑스는 아이러니하게 본인의 최대 경쟁 국가의 탄생에 도움을 준 거죠. 프랑스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생긴 민족주의가 18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전 유럽으로 퍼진 거다 이 말이야. 그 전 유럽으로 퍼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근데? 나폴레옹. 이 양반 이집트도 저 가가지고 저 관광 갔다 온 사람이야. 자,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한번 청소기 마냥 촤 밀어가지고 다 먹었다가 도로 다 뱉어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져. 그럼 뭐야 지금?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민족주의가 퍼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나폴레옹이 싹 전 유럽을 싹 실어 먹었다가 도로 뱉었다. 그 도로 뱉을 시점에는 유럽 전역의 민족주의가 퍼져 있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요 당시에 오스트리아랑 오스만 제국이 협의를 본 게 있었어. 자, 뭘 협의를 받느냐? 지금의 발칸반도에서 크로아티아, 헝가리가 포함된 그리고 세르비아 북쪽과
보스니아의 북쪽이 포함된 여기는 오스트리아가 먹는다. 아래쪽은 오스만 제국이 먹는다. 자, 요렇게 이제 협의를 본 게 있는데 근데 어떡하죠? 민족주의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퍼져버렸네? 오스만 제국은 게다가 밀레트 제도가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이 지역의 민족성들도 다 살아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특히나 발칸반도에서 오스트리아랑 오스만 제국이 반반 먹으려고 했던 저 발칸반도에서 민족주의가 생기면서 그냥 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가 가장 먼저 갈라서죠. 무려 1822년부터 그리스가 나옵니다. 그동안 초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오스만 제국, 요때쯤부터 오스만 제국이 이제 나가리 되기 시작해. 나라꼴 개판 나기 시작하거든요. 엄청나게 부패하고 나라 경제도 박살나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야. 1800년대 초반이면. 요때 오스만 제국이 너무나 설치고 있을 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그리고 힘을 키우고 있었던 대영 제국 프랑스, 러시아가 그리스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에서 갈라져 나와요. 러시아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어떤 자기들도 강대국이 되고 싶어하고, 근데 오스만 제국이라는 공공의 적, 견제해야 될 대상, 얘네들로부터 그리스가 갈라져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막 도와주고 싶지. 이제 그리스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오스만 제국이 착하게도 그동안 밀레트 제도라는 걸로 수많은 민족들의 민족성들을 다 살려놔줬지 않습니까? 게다가 나폴레옹 이후에 민족주의가 전 유럽의 발칸반도까지 퍼져 있었고, 그리스를 시작으로 이 발칸반도에는 수많은 민족주의가 퍼져 있었으니까 민족 국가들이 갈라지겠다고 난리칠 게 뻔했던 거죠. 그리스 튀어나오고 나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차례로 다 튀어나. 다 여기서 이 갈라져 나온 국가들이 힘을 합해요. 요 상태에서 싸우는데 자, 알바니아가 없네요. 알바니아라는 국가는 없었는데 알바니아인들이 우리도 이 기회에 독립해볼까 하면서 붙어.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랑 싸워요. 이 양반들이. 여기서 이겨. 그 다음 알바니아도 튀어나와. 알바니아도 이 전쟁 과정에서 이제 튀어나와요. 국가로서. 이 작은 발칸반도의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오스만 터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필요하죠? 땅 떼줘야지. 자, 땅을 떼줍니다. 이때가 지금 언제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1912년부터 13년 얘기를 하는 거야.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얘네가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싸웠던 기간이 1912, 13년이에요. 저 때문에 언제죠? 1차 세계대전 바로 1년 전이네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딱 1년 전에 얘네한테 오스만 제국이 이제 땅 줬다 그랬잖아. 지들끼리 그 땅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데 다 같이 싸운 건 아니에요. 불가리아를 상대로 싸운 거예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오스만 제국이 얘네를 또 도와줘요. 세르비아, 루마니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방금 전까지 지들이 터져가지고 땅을 줬잖아, 이 양반들한테. 근데 세르비아, 루마니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오스만 제국이 또 도와줘요. 왜? 불가리아가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땅 좀 되찾으려고. 자, 지금 정리해보면 뭐예요? 지금 민족성이 오지게 많았다. 독립도 오지게 많이 했다. 다 같이 연합해서 오스만 제국이랑 싸웠다. 근데 그 떼어온 땅을 가지고 나머지 국가들과 불가리아가 또 싸웠다. 여기까지 이제 좀 정리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1914년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르비아인 민족주의자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총으로 쏘죠. 우리는 세르비아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세르비아인 굉장히 독특합니다. 국뽕, 민족주의, 자기들 민족에 대한 선민사상, 이런 게 엄청나게 강력해요. 지금도 강력해. 왜 그럴까? 민족주의가 너무 과해지면 민족 이기주의로 가거든요. 세르비아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르비아의 역사만 뚝 잘라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의 그리스 북쪽, 그리고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의 살짝 요쪽, 그리고 세르비아 거의 다,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를 포함하고 있네요. 1346년부터 1471년까지 딱 25년 정도 세르비아인들 역사상 가장 컸던 세르비아 제국이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한반도 역사상 땅도 제일 넓었고 영토도 제일 넓었고 막 이래서 엄청 좋아한단 말이지. 이것처럼 세르비아 사람들도,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도 제일 환장해서 좋아했던 그 역사, 그 대제국의 시절이 젖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르비아인들의 고구려. 한국에서 고구려 느끼는 그런 느낌. 자, 근데요, 이 제국이 고작 25년까지밖에 못 갔다. 엄청 짧지? 세르비아가 오스만 제국한테 먹혔습니다. 이때 이제 이 발칸반도에 있던 세르비아 사람들이 이슬람 혐오가 생겨요. 우리 위대한 세르비아의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 쳐들어와서, 저 이슬람 오스만 터키가 쳐들어와서 사라졌다 이 말이야. 오스만 제국만 아니었으면 우리 세르비아 제국이 언젠가 발칸반도 전체를 다 먹었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이런 거지. 자,
세르비아 관련해서 이거 알고 가야 돼. 비보부단.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매년 6월 15일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세르비아 제국 아까 말한 거 있지. 무려 1389년에 멸망해요. 솔직히 71년에 멸망했는데 89년에 마지막으로 또 싸웠어. 세르비아 그 황태자 막 그런 사람들이 왕자들이. 그날 죽은 순교자들을 기리는 공휴일입니다. 세르비아에 있는 공휴일이에요. 이 비보부단이. 뭔 말이야? 똑같을 순 없는데요.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와닿게 얘기를 하자면 나당연합 때 신라와 당나라 연합으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죠. 2022년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고구려의 멸망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거야. 좀 그런 느낌이야. 똑같을 순 없겠으나 그런 느낌이야 이게. 고구려가 망한 이후에 통일신라가 튀어나오죠. 그 다음 궁예짱하고 견원짱 튀어나오고 그 다음 고려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 원나라가 고려를 먹지 않습니까 잠깐. 그 다음 조선 튀어나오고 명나라 튀어나왔다가 청나라 튀어나왔다가 남한산성의 인조가 남한산성 가서 머리 박고 그 다음에 조선이 생기고 대한민국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1000년 만에 여기가 왜 대한민국이냐. 여긴 고구려다. 누가 이러는 거야. 만주 지역에서. 그리고 나당연합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했던 날에 그거를 공휴일로 정한.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대략 이런 느낌 아니야 지금. 1000년 만에 북한의 신의주 지역? 거기서 우리는 고구려 민족이다 하면서 누가 나라를 세운 거야. 고구려를 부활시켰어. 그리고 매년 6월 15일을 고구려가 멸망했던 날이 안타깝다면서 공휴일로 정했다. 그게 바로 그나마 이 비보부단이랑 조금 비슷하게 굳이 얘기하자면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시각에선 그렇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저런 정도가 가능하려면 민족성이 얼마나 빡세게 강력하게 유지가 됐고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까? 1300년대 후반에 멸망한 국가를 기릴 정도로 민족성을 강력하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기하지 않아요? 너 깜짝 놀랐어. 이 세르비아 제국이 이제 오스만 제국에게 먹혀요. 근데 오스만 제국이 저번에 말했다시피 밀레트 제도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민족성을 살려두고 문화 같은 거 종교 같은 걸 보장해줬지 않습니까? 돈 뜯어가고. 그래서 공국 정도는 내버려둬요. 세르비아 공국. 근데 세르비아 사람들이 계속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야. 난을 일으키고 독립전쟁을 자꾸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세르비아 얘네는 밀레트 제도로 다 보장해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공국으로 둬도 안 되겠다. 1459년 아예 합병합니다. 아예 합병을 해버려요. 그리고 1800년대 되어서 세르비아인들의 국가가 재탄생됩니다. 그럼 지금 뭐야? 1459년부터 1800년대까지 한 35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붕 떠요. 그 기간 동안 무려 350년이나. 그런데도 자기들의 국가를 세울 정도로 민족주의와 민족성이 강력하게 있었다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동안 민족성이 사라지지 않고 버텼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안 그렇거든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구려 민족, 백제 민족, 신라 민족성을 아예 사라지게 만들고 고려의 민족성 그리고 조선의 민족성으로 탈바꿈하고 없앨 건 없애고 짓밟을 건 짓밟고 말살할 건 말살하고 재창조할 건 재창조해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백제 사람이다 고구려 사람이다라는 정체성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어 지금. 근데 세르비아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세르비아 그 자체에 대한 그 민족 정체성을 몇백 년 350년이 지나든 지나든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세르비아라는 국가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이탈리아가 여기 있고 터키가 여기 있네요. 그리스 여기 있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옆에 세르비아가 요렇게 있네. 지금도 세르비아가 여기 있어요. 내륙 국가예요. 바다가 없어요. 그죠? 이 세르비아가 세르비아 제국을 중심으로 과거 1300년대에 잠깐 25년밖에 없었던 저 세르비아 제국을 중심으로 저거를 초점으로 역사교육과 정체성을 가르치더라고. 교육을 보니까. 문제가 지금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저렇게 제국을 중심으로만 초점을 맞춰서 역사관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한국 역사의 초점이 고구려에 맞춰져 있다고 칩시다. 교과서에서 고구려가 제일 중요하다고 치자고. 그러면 화폐고 뭐고 공휴일고 뭐고 전부 다 광개토대왕 장수왕면서 다 박아야 돼요. 막. 광화문에 광개토대왕 그 릉비 그 표본이고 뭐고 광개토대왕 딱 서 있는 거 박아놓고 막.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 고구려의 영토가 개쩔었고 참 아쉽고 그런 게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중국 대륙을 쳐들어가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당장 저 중국 대륙의 저 고구려의 영토를 지들 멋대로 차지하고 있는 저 중국 대륙을 조지러 가야 된다. 이러진 않잖아.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고구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면은 쳐들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야. 과거 고구려 저 대제국의 그 영토를 복원하기 위해서 중국 대륙 만주벌판을 다 토벌해야 된다 막. 사람들 마인드가 그렇게 된다니까 막.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르비아 사람들이 지금 이 발칸반도에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다른 국가들이 갈라진다고 했을 때 인종학살급으로 다른 민족들을 쏴갈겼던 겁니다. 그게 바로 유고슬라비아 전쟁이에요. 여기는 세르비아 제국의 영토였고 세르비아인들의 영토였는데 감히 니들이 왜 갈라지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란 국가는 세르비아인들 중심으로 움직이던 국가였어요. 근데 거기서 다 갈라지겠다고 나간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선 짜증나는 거야 그게. 노딱 받겠네. 또 세르비아인 특정 민족 안 좋게 얘기하면 노딱 무조건 주던데. 그래도 노딱 받더라도 올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유고연방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그 옛날 세르비아의 영토가 지금 뭐야? 그리스 북쪽,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의 서쪽 조금, 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가 있네요. 유고슬라비아는 지금 마케도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쪽을 다 차지하고 있네. 그죠? 저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생겼을 때 세르비아인들은 우리가 과거 그 참혹한 오스만 제국한테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외에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역사가 이제 끝났다. 우리 세르비아 민족의 거대했던 그 제국 이상의 영토를 우리는 얻어냈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줄여서 유고연방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가장 다수민족이 누구였냐면 세르비아 사람들이었습니다. 35%인데 가장 많았어요. 왜? 민족이 워낙 많거든. 민족이 하도 많으니까 35% 찍으면 제일 많아. 근데 세르비아인이 35%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유고연방에서 주인 행세를 했단 말이야. 러시아는 연방공화국이 22개나 있는데 러시아인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근데요 러시아인이라는 민족만 80%가 넘어요. 근데 유고연방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세르비아인들이 35% 조금 넘었다는 거야. 나머지도 얼마나 많았다는 거야. 나머지 다른 민족들도. 여기서 만약에 주인 행세를 하면 저 유고연방 영토 안에서 세르비아 혼자서 세르비아인들만 주인 행세하고 자기들만 더 뭔가 선민의식 가지고 행동하면 그걸 다른 민족들이 받아들이냐 이 말이야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왜 저렇게까지 세르비아인들이 왜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며 다른 민족들 간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단 말이야 지금. 왜 저렇게까지 안 좋으며 왜 저렇게 이 세르비아인들의 그 영토에 집착을 하는가. 세르비아인들이 세 가지 정도 있겠어요. 오스트리아가 개통수를 치고 그 외 강대국에 대한 피해의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 다른 민족들에 대한 배신감 요까지 있겠네. 요 세 가지.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 정신 차려. 정신 지금 다들 Look at me. 저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자 첫 번째 과거의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던 세르비아 제국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제국이 오스만 제국한테 먹힙니다. 자 이제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 오스만 제국 너무 미워. 이해해요. 자 근데 오스만 제국도 개판이 되어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청나라 망해가듯이 오스만 제국도 망해가요. 1700년대 내내 러시아 제국이랑 오스트리아랑 오스만 제국이 뒤져라 싸우거든요. 오스트리아는 이 발칸반도 쪽이랑 요 흑해로 닿는 요쪽이 있죠. 지금의 루마니아에 있는 요 흑해 연안이랑 붙어있는 요쪽 땅을 원했어요. 오스만 터키로부터 저기를 세비고 싶은 거야. 러시아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이 코카서스 산맥 여기를 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오스트리아랑 러시아 제국이 뒤져라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랑 러시아가 자꾸 이 발칸반도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야. 오스트리아랑 오스만 제국이 1788년부터 1791년까지 싸우던 게 있었어요. 이때 전쟁 때 오스트리아가 지금의 세르비아 지역을 잠시 먹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이때 세르비아인들한테 얘기를 해. 얘들아 안녕. 너네 오스만 제국한테 먹혀있던 세르비아인들이구나. 반갑다. 난 오스트리아라고 해. 너네 독립하고 싶지? 알아. 너네 마음 다 알아. 일단은 내가 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여기를 일단 뺏어놨거든. 너네 군대 만들어.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랑 싸울 때 우리랑 같이 싸우자. 너네도 군대 만들어 놓고 다음에 독립시켜줄게. 또 오스만 제국도 좀 같이 조질까 우리? 요런 게 있었다 이 말이야. 근데 오스트리아가 원하는 건 발칸반도 위쪽이 아니죠. 오스트리아가 먹었던 데가 대략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여기. 저 세르비아랑 루마니아 요 사이 요쪽 있죠. 여기를 먹어 여기를. 근데 오스트리아는 여긴 관심 없어. 걔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 지금의 루마니아 있는데 이쪽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야. 오스트리아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오스만 제국이랑 쇼부를 봐요. 야 오스만 제국아 요 세르비아 우리가 먹었다 알지? 그냥 요 루마니아 쪽 땅 우리한테 넘기고 여기 우리가 먹고 있던 세르비아 요쪽은 돌려줄 테니까 쇼부콜? 해가지고 콜을 해요. 그리고 대통수를 치고 세르비아는 다시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옵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세르비아인들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씨부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줬다 뺐다고 이 새들이 뭐야 이 새들 개꼴 받지. 짜증나지 진짜로. 줬다 뺏는 게 제일 빡치는 거요. 먹을 것도. 안 그래도 오스만 제국이 이 발칸반도 전체를 먹어서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선 짜증나 죽겠는데 오스트리아도 개같이 하는 거야 자꾸.
열받게, 야마돌게. 이제 세르비아인들이 싫어하는 국가가 하나 더 늘었네요. 오스만 제국 외에 오스트리아. 자, 다시 이제 세르비아가 오스만 제국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당시 오스만 제국의 암덩어리가 있었어. 오스만 제국의 암덩어리가 딱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저 지도만 봐도 뭔가 보이지 않아? 난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예니체리. 자, 예니체리.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 부대로 불리었던 예니체리였습니다. 이 양반들은요, 나중 가서 하도 고여서요, 썩다 못해 증발했어요. 진짜로. 거의 가뭄의 저수지 마냥. 예니체리가요, 얘네 오스만 제국 그 역사 보면은 오스만 제국 황제 중에 맘에 안 든다고 막 암살해버리고 바지사장 술탄 황제 앉혀놓고 막 그래 얘네. 지들 대로 막 해요 막. 답도 없어 얘네.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의 29대 술탄 셀림 3세께서 개혁을 합니다. 신식 군대를 만들겠다. 신식 군대를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니체리는 이제 썩었다. 꺼져라. 꺼지란 얘기죠. 셀림 3세가 예니체리를 이제 쳐내고 새로운 신식 군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예니체리들이 뭐라고 했을까? 내가 임마 술탄도 황제도 갈아치우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감히 셀림 3세 네가 니까짓 감히 우리가 잘해먹고 있는 지금 이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를 없애고 팽을 하려고 해? 해가지고 피도 안 마른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죠. 이때가 언제다?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초였다. 1700년대 말에서 1800년대 초에 예니체리가 이렇게 개삽질하고 있을 때, 이때면 또 뭐죠? 우리 셀프 황제, 프랑스 대혁명의 민주와 자유와 평등을 프랑스 국민들이 그걸 발로 차게 만들었던 엄청난 인기쟁이 나폴레옹이 한창 설치고 댕길 때네요. 그죠? 개시보졌습니다. 예니체리들 고였는데 이 고인 애들 셀림 3세가 쳐내려고 했다. 근데 얘네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순 없을 거 아니야. 갑자기 발칸반도로 갑니다. 그리고 저 발칸반도 쪽에서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요. 하필이면 나폴레옹 들쑤시고 다니고 설치고 다니고, 더 나아가서 좀 있으면 민족주의가 어마무시하게 유행할 예정이고, 게다가 민족도 엄청나게 많은 저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에 가서 예니체리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사실상 이 발칸반도 여 북쪽을 장악합니다. 장악하고 개겨요. 우리가 이 발칸반도를 먹었다. 이 발칸반도 되찾고 싶으면 예니체리 그냥 없애지 말고 가만히 둬라. 자, 이제부터 세르비아인들과 관련된, 특히나 발칸반도랑 관련된 예니체리들은 썩 예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썩은 예니체리. 썩은 예니체리들을 없애려고 하던 셀림 3세 오스만 제국의 술탄한테 개길라고 이제 여기를 먹었다. 근데 이 썩은 예니체리들이 딱 보니까 뭐야 얘네 왜 군대 조직이 막 있는 것 같고, 뭐야 얘네. 아니 씨부레 우리 썩 얘들이 지금 여기 발칸반도 먹으려고 하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군대 조직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무슨 짓 할 것 같은데 얘네 뭐야 얘네. 언제 군대가 만들어졌댔어? 오스트리아가 통수치기 직전에 세르비아 얘들아 독립하고 싶지? 너네도 군대를 만들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면 군대가 있어야 돼 하면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통수치기 직전에 이제 군대 만들으라고 했던 그거 있잖아. 그런 조직 같은 걸 이제 눈치를 깐 거야. 이 썩 얘들이, 썩은 예니체리들이. 너네는 언젠가는 우리 썩 얘들을, 썩은 예니체리들을 조질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우린 여기서 개기면서 셀림 3세와 효부를 봐야 되는데 니네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뒤져 그냥 하고서 세르비아인들의 부족장, 민족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수십 명 잡아다가 죽여요. 그냥 사형해. 뭐가 없었는데 그냥 처형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러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 이 썩은 예니체리들을 용서하고 효부를 봅니다. 용서해주고 협의를 보고 끝내요 그냥. 지금 뭐야 그러면은? 세르비아인들만 세대고 끝난 거야 그냥. 완전히 세댄 거야. 이러고 세르비아인들이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씨부레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서 봉기가 일어날 게 이상한 게 없는 거야. 이제 1800년대 후반으로 갑니다. 이때면 뭐죠? 통일 독일이 나옵니다. 독일 제국,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한 독일 제국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 시절이면 청나라는 1, 2차 아편전쟁 이후 개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자, 1878년부터 오헝이 발칸반도 쪽을 사실상 거의 다 먹습니다. 지금 보스니아도 있고 세르비아도 있고 몬테네그로도 있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다 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다 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형식적으로는 있었는데 사실상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에 민족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어요 아까. 그죠? 오헝이 여기를 쥐락펴락하자마자 이제 세르비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범슬라브주의. 우리 세르비아인과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인들, 이 발칸반도에 있는 우리 수많은 민족들이 슬라브족이다.
지금 중국이요 수많은 소수민족들한테 민족 이름 네이밍은 지금 다른데 원래 근본은 우리가 다 똑같았고 원래는 우리가 다 같은 민족이었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라는 중화민족 드립을 치죠. 범중화민족주의 그런 거요. 지금 이 발칸반도에서 셀로베니아인하고 크로아티아인하고 세르비아인들이 슬라브계예요. 그러다 보니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는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들을 합쳐서 우리는 다 같은 슬라브족이다. 우리 슬라브족들이 다들 힘을 합해서 쓰레기 같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오스만 제국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 얘네가 자꾸 우리 슬라브족들을 괴롭힌다. 안 그래 러시아야? 우리 슬라브 민족이 시부레 여기서 딱 갈라지고 제대로 이제 굳건하게 바로 서려고 하는데 자꾸 이 오헝이랑 오스만이 나대고 이래서 되겠어 러시아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러시아가 당시에 이 동유럽 지역을 다 차지하려고 러시아 제국 계속해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는 원래 전부 다 슬라브 민족이다. 근데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저 이민족들 그들이 우리 슬라브 민족들을 착취하고 세뇌시켜서 우리들의 민족성을 계속해서 말살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제국도 민족주의 거의 뭐 뽕을 민족주의 뽕을 그냥 한 세발째 막 쳐먹고 막 그랬었어. 러시아 제국도 영토 확장하려고 서쪽으로 러시아 제국이 마침 발칸반도에서 세르비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슬라브 민족주의가 퍼지고 있었으니 러시아든 세르비아인들이든 짝꿍이 잘 맞는 거야. 자 이때 1877년부터 78년까지 러시아 오스만 제국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이때 무슨 짓을 하냐면 발칸반도의 위대한 슬라브 민족들이요 러시아와 똑같은 정교회를 믿는 우리 슬라브 민족들이요 저 이교도 이슬람 발칸반도의 슬라브 민족들을 그동안 착취해왔던 저 오스만 제국을 쳐부수자. 이러면서 러시아가 불가리아, 세르비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데리고 가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개박살냅니다. 그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시 범슬라브 민족주의가 잘 먹혔네요. 이제 이 범슬라브 민족주의대로 뚝뚝뚝뚝뚝뚝 이제 땅을 뚝뚝 떼가지고 이제 여기 슬라브 민족 거니까 러시아 거 여기 슬라브 민족 거니까 따로 독립해줘. 그 다음에 위성국처럼 괴뢰국으로 지들이 쥐락펴락하려고 이제 그 작업을 하겠네. 할만하네. 그지? 막아야지. 누가? 얘네가. 가만히 있을 영국이 아니죠. 영국을 포함한 그 서유럽에 있던 국가들이 발칸반도 쪽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사실상 갖고 있게끔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러시아가 지금 이 발칸반도에 있는 슬라브계 민족들을 이용해서 여기를 러시아의 괴뢰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럴 바엔 미리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먹고 있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해서 오헝이 여기를 쥐락펴락하게 만들어. 발칸반도에 슬라브 민족, 세르비아 민족 이런 민족들이 많았는데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우리 독립하고 싶어. 오스트리아가 도와준다네. 저 새끼들 통수치네. 아주 어떡하지? 갑자기 얘네 체리들 썩은 얘네 체리들 와가지고 죽어 이 새끼야. 갑자기 학살하네. 뭐하는 새끼들이야. 독립하고 싶어. 근데 러시아 제국이 슬라브 민족주의 같이 해. 러시아 믿고 있어. 우린 이제 독립하는 거네.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 같은 서구권 국가들이 쇼부 봐가지고 러시아가 저길 먹고 있으면 된다. 지중해로 너무 많이 내려온다. 러시아가 막아야 된다. 오헝이 일단은 먹고 있자 해서 오헝이 먹게 됐다. 발칸반도에서 러시아가 설치는 꼴은 절대로 못 보는 겁니다. 발칸반도는 서유럽 국가와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셋이 뒤져라 싸우고 뺏고 졌다 뺏고 나라가 생길만 하면 안 되고 오스트리아가 쳐들어왔네. 그래도 나라가 생길만 했는데 오스트리아가 또 통수치고 시부레 이런 게 반복되고 있었다. 그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명목상의 국가가 있었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런 국가들이 명목상이 있었다. 명목상. 그러나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쥐락펴락하는 그런 형태였다. 동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사실상 쥐락펴락하고 있으나 국가들이 있기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토는 오스만 제국 영토다. 러시아가 함부로 먹지 못하기 위한 수많은 그 복잡한 걸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오스만 제국의 영토지만 공국과 왕국들이 있고 오헝이 공동 통치한다. 복잡하죠. 아무튼 이랬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 돼. 아무튼 간에 독립이 안 됐다 이 말이야. 발칸반도 국가들이. 오헝이 사실상 가지고 있던 세르비아 왕국이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은 무슨 생각 가지고 있었을까? 솔직히 수많은 그 서구권 국가들이 가라로 앉힌 국왕일 거란 말이야. 대충 바지사장으로 앉힌. 그 왕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왕만 하면 되지 뭐. 영토 더 넓히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왕이라고 어차피. 요런 정도였어요. 세르비아 국민들은 개 같은 거야 그게. 저런 가 왕이냐? 세르비아 민족을 대변하고 세르비아 민족을 위하는 인간이 아니다. 저 인간은 인간 쓰레기 새끼다. 저 새끼 저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흑수단이라는 게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세르비아의 육군 장교들이 만든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세르비아의 대제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 흑수단들 입장에서는 지금 세르비아 왕국이라는 가라로 국가가 생겼어도 저 왕세는 서유럽 같은 강대국들의 하수인일 뿐이다. 지금의 이 좁은 영토의 세르비아에서 만족하고 끝내고 아무것도 안 한다. 저 저거 왕세 저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흑수단 같은 조직이 세르비아 민족들한테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수단들 조직의 명령을 받고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당합니다. 쟤도 흑수단이라고 봐야지 사실상. 다시 뒤로 돌아와서 세르비아 왕국이 있었으나 세르비아 민족주의 세력 흑수단이 이 세르비아를 전복시킵니다. 왕을 그냥 쳐내요. 자, 그렇게 사실상 세르비아는 흑수단이 좌지우지하는 국가로 바뀌어요. 그 흑수단들이 쥐락펴락하는 그런 국가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오케이? 이제 흑수단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발칸반도에서 우리 대세르비아의 영토를 더 늘려야 된다. 과거 세르비아 대제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요런 거를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 흑수단을 시작으로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되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얘네가 이제 세르비아 개박살내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게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과 오헝이 집니다. 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 자기들?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탄생합니다. 이 왕국이 탄생한 건요 전적으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의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이 유고슬라비아 왕국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남쪽의 슬라브 민족의 땅, 남슬라브 민족의 땅이란 뜻이에요. 이게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 개의 민족은 그래도 슬라브계예요 실제로. 근데 아닌 민족들은 보스니아인, 몬테네그로인, 마케도니아인, 알바니아인 이 양반들은 슬라브계가 아니란 말이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어거지로 그냥 갑자기 나라 이름을 남슬라브 민족의 땅 유고슬라비아 왕국 하고 만든 거야 갑자기. 나머지 다른 민족들 입장에서는 유고슬라비아 왕국이라는 국가에 자기들이 속해 있는 게 같은 겁니다. 내가 왜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국민인데? 우리는 알바니아인이야. 우리는 몬테네그로인이야. 우리는 보스니아인이야. 우리가 왜 유고슬라비아야? 우리가 왜 남슬라브인이야? 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빠르게 전개할게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나치 독일이 유고슬라비아 쪽에 가라로 나라를 만듭니다. 크로아티아 독립국을 지들 멋대로 세워요. 그리고 이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군인들을 이용해서 세르비아인, 슬로베니아인, 기타 등등 알바니아고 뭐고 대량 학살을 시작합니다. 이미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은 서로 강을 건넌 거죠.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세르비아만 민족주의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장단체가 세르비아만 있던 것도 아니고 크로아티아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크로아티아 민족들도 대단했다. 발칸반도에서 우리 크로아티아 민족들의 땅을 얻어내자 이런 생각을 안 할 게 아니잖아. 이 양반들도 욕심이 있을 텐데. 근데 갑자기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이제 히틀러 친구잖아. 이 양반이 크로아티아가 그래도 유수의 민족, 뛰어난 민족, 대단한 민족인데 지금의 보스니아 정도는 다 먹게끔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정말로. 이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환장해서 이탈리아랑 나치 독일이랑 손을 잡아야 우리 크로아티아 민족들의 땅이 꽤 넓어지는구나. 여기서 무슨 뭐 슬라브 민족의 무슨 유고슬라비아 연방이고 지랄이고 막 다 끝난 거야 이미. 다 끝난 거야 이제.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만 해도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오헝에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야 된다. 이랬던 발칸반도의 민족들이 2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일, 무솔리니 이런 애들의 분탕질, 더 나아가서 이 민족들 사이에 또 갈라짐 이런 거로 사이가 개박살납니다. 다 같이 그냥 서로서로 학살하고 서로서로 잡아족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슬로베니아인이든 크로아티아인이든 보스니아, 세르비아, 몬테네 서로 저 친일파 새들, 나치 부역자 새들, 민족 반역자 새들, 우리 민족을 학살한 학살자 새들 서로 이제 나치 독일은 발칸반도에서 약간의 이간질만 해도 알아서 얘네는 힘을 잃을 것이다. 알아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이걸 아마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네요.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티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이 먹었다던 그 저번 편에서 말했던 수많은 그 괴뢰국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왕국도 있었다 그랬어. 이 왕국까지도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뭐로 바뀌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줄여서 유고연방이 됩니다. 도대체 저게 뭐냐? 저 국가가 뭐였느냐? 자, 유고연방이 어떻게 들어섰느냐? 저번 편에서 분명히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있었고 요 주변에는 이탈리아랑 나치 독일이 나눠가지고 괴뢰국 세우고 처먹고서 막 그랬다. 갑작스럽게 근데 유고연방이
연방이란 국가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합해서 유고 연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발칸반도가 개판이었잖아. 뭐 나치 독일이 세운 괴뢰국도 있고 이탈리아가 먹은 부분도 있고 막 이거를 소련이 어거지로 들어오고 그리고 소련이 뒤에서 물자 지원해주고 군사 지원해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싹 다 공산화가 됩니다.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번 시간에 발칸반도가 뭐 때문에 문제랬어. 너무 극심한 민족주의 때문에 머리가 아팠다. 발칸반도가 민족주의가 너무 극심해서 나중 가서는 민족 이기주의까지 발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고연방이 들어서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 민족주의 그만하고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저 미제승냥이들과 수많은 서구권 국가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다. 우리 발칸반도의 국가들은 새로운 지상낙원으로 가게 될 과정인 공산사회주의로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요거 저번에 보여드렸죠. 슬라브 민족주의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실제로 슬라브족들이 사는 지역이고 동시에 발칸반도는 우리는 다 똑같은 남슬라브입니다. 민족주의가 다 사라진 건 아니네요. 그러면 뭐야 지금? 공산주의 플러스 민족주의. 겉으로는 공산주의를 표방했으나 민족주의를 걸기는 걸었는데 문제는 오로지 유고슬라비아 남슬라브 민족주의만 빨아적이기 시작합니다. 유고슬라비아가요 남슬라브의 땅이란 뜻이에요. 내가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 지금 남슬라브 민족에 해당하는 민족이 뭐라 그랬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얘네만 남슬라브란 말이야. 슬라브계 민족. 나머지는 어떡할 건데? 보스니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이런 사람들은 슬라브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남슬라브 땅! 이래버린 거야. 이 유고 연방이 생기기 직전에 유고 왕국이 있었댔죠. 여기가 이미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기도 전부터 나치 독일을 나눠먹고 이탈리아도 나눠먹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 나치 독일의 괴뢰국도 생기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기도 전부터 스탈린이라던가 공산주의자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유고 왕국은 끝났다. 그리고 이 지역에 우리는 전부 다 남슬라브인이다라면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만들자고 난리를 치고 작업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도 왕정이 박살나고 아주 자연스럽게 유고 연방이 탄생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유고 연방을 만들기 위해서 스탈린이라든가 소련의 지원을 받던 공산주의 무장단체 조직의 수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티토다 이 말이야. 정리하면 뭐야 지금?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부터 티토는 설치고 있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소련의 영향을 받고 소련의 지원을 받았던 유고 연방이 탄생했다. 요런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그럼 티토는 뭘까요? 티토는 어느 민족이냐? 어느 민족 같아 자기들? 아빠가 크로아티아, 엄마는 슬로베니아인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 세 개의 민족이 슬라브계다. 이 사람은 세르비아인은 아니지만 슬라브계긴 했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소련 스탈린의 지원을 듬뿍 받고 암묵적으로 유고연방의 과도정부 총리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적 이념과 방침이 뭐죠? 홍익인간이죠. 홍익인간. 헌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어떤 기본적인 우리 국민의 민족들의 어떤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있잖아. 유고슬라비아는 뭐였을까?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어거지로 저거를 죽어라 저걸 떠들던 거예요. 수많은 민족주의, 수많은 국가, 연방공화국이 다 짬뽕이 돼서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 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걸은 거지 슬로건으로. 제가 이번에 발칸반도 쪽의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이 수많은 논문들이 항상 맨 앞부분에 서론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유고슬라비아는 2개의 문자를 사용했다. 그리고 정교회와 가톨릭, 이슬람 셋 다 공존했다. 8개의 민족이 존재했다. 6개의 공화국이 연방을 이루고 2개의 자치주까지 있었다. 요런 얘기가 있어요. 요 4가지를 모든 논문이 발칸반도의 저 유고연방을 얘기할 때 항상 저 4가지를 얘기해. 자, 첫 번째, 2개의 문자를 사용했다.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뭐 미국말도 쓰고 한국말도 쓰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문자랑 언어는 다른 겁니다. 한국의 언어가 뭐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 한국어죠. 문자는 뭐예요? 한글입니다. 중국의 언어는 중국어죠. 문자는 한자예요. 일본의 언어는 일본어야. 문자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이런 게 한자도 같이 쓰죠. 일본은. 그럼 뭐야 지금?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2개의 문자를 사용했다는 건 뭔 말이요? 그 정도로 다른 문자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 라틴 문자 아시죠? 라틴 문자, 로마자. 그러니까 이 로마 문자를 많이 써 지금은. 알파벳,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전부 다 로마자 쓰는 거예요. 언어는 다르지만 로마자를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유고슬라비아는 로마자랑 키릴 문자를 같이 씁니다. 문자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각 민족마다 누구는 로마자의 영향을 받고 누구는 키릴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언어가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문자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거 답도 없어요 진짜. 상당히 머리 아파져요. 두 번째 뭐였어? 정교회, 가톨릭, 이슬람이 셋 다 공존했다. 여기에다가 종파까지 또 따로 있으면 개머리 아파져요 진짜. 세 번째, 8개의 민족이 존재했다. 8개의 민족이 뭐예요?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세르비아인, 보스니아인, 마케도니아인, 몬테네그로인, 헝가리인도 있고 알바니아인도 있어요. 막. 8개나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뭐야? 6개의 연방공화국에 2개의 자치주가 있었다. 지금 보면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라는 6개의 연방공화국을 합하고 보이보디나 자치주, 코소보 자치주 2개의 자치주까지 합한 이걸 다 합해서 유고연방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고연방인 거요. 지금 이 코소보 자치주 보이죠? 여기는 비교적 최근에 1999년에 간다요 9살 때 이때 나토가 이제 군대 끌고 가가지고 코소보 자치주를 도와줘서 독립시켜버려요. 지금 코소보가 나라가 따로인데 지금. 자, 인구를 한번 봅시다. 1981년 당시 기준으로 얘기 드릴게요. 세르비아인 36.3%, 크로아티아인 19.7%, 보스니아 8.9%, 슬로베니아 7.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담겨 있다는 거야. 한 나라 안에. 최소한 중국은 56개 민족이 있어도 한족의 인구가 90%예요. 한족의 인구가. 민족이 다양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이 있으면 갈등이 덜해지고 어떤 독립하겠다는 열망이라던가 이런 게 덜해지거든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굴러가긴 굴러갔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굴러가긴 굴러갔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티토였다. 티토! 굉장히 중요하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티토라는 양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티토. 전설의 티토. 이 사람이 독재자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한편 어느 정도 똑똑하게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과과는 같이 봐야 되잖아 우리가. 안 그래도 그냥 지도만 딱 봐도 내전이 심할 것 같지 않아요? 민족주의 갈등도 심하고 종교 갈등도 심하고 딱 그래도 그렇지 않아? 비동맹 외교를 선택합니다. 비동맹 외교? 저게 뭐죠? 우린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우린 그 누구의 동맹도 아니다.가 비동맹 외교예요. 그게 비동맹주의입니다. 저 사람이 소련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서 유고연방을 건국하게 됐는데도 비동맹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제3세계라는 단어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들 좀 아실 텐데 제3세계라는 거는 미국 진영, 소련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을 칭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개발도상국, 인프라가 좀 미비하고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좀 그런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하는데 냉전 때만 해도 제3세계의 의미는 미국 진영, 소련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였습니다. 보면은 유고연방이 속해 있어요. 여기 유고연방이네. 요 초록색 요거. 요게 유고연방이요 지금. 티토가 스탈린의 지원을 받았다 그랬잖아. 이 양반이요. 티토가 젊을 때 아우 젊었어. 나이 먹으면 지금 이 관상이 이렇잖아요. 젊을 때는 이랬어. 젊을 때는 티토가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에 유고슬라비아에 있던 지역에서 빨치산, 파르티잔이라고도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스탈린 소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무장단체를 조직해서 나치 독일이라던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게릴라를 하면서 막 잘 싸웠어 이 양반이. 근데 그때 스탈린이 티토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기 기술도 니네도 줄 거고 니네가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무기도 제공해주고 기술도 줄 거야.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고 연방이 탄생을 했더만 안 주는 거야. 왜? 지 거로 만들고 싶어서. 지 거로 만들려고 하는데 걔네한테 총이랑 칼을 뭐 하려고 줘요?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티토의 유고연방이 소련의 말을 잘 듣고 쥐락펴락을 당하게 만들려면 소련에 속하게 만들려면 군사기술을 주면 안 되는 거지. 스탈린은요 티토의 유고연방이 소련에 속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티토는 싫은 거야. 군사기술이나 내놔 이 주기로 했잖아. 우리 유고연방은 따로 있을 거야. 왜 우리가 소련에 속해야 되는데. 티토도 스탈린이 싫고 스탈린도 티토가 싫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티토랑 스탈린이 서로 쌩까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 비동맹 외교로 간 거야. 비동맹주의로. 우리는 소련 편도 안 서야겠다. 이미 소련은 끝난 거야. 스탈린하고 사이가 틀어졌는데 무슨 소련 편이야. 그렇다고 우리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데 미국 편에 완전하게 선다? 이것도 좀 아닌 거야. 그래서 비동맹주의를 갔던 겁니다. 냉전 때 비동맹주의 국가가 이집트, 인도 이런 국가예요. 이런 국. 그리고 북유럽에 이제 핀란드나 여기 스웨덴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비동맹주의였는데 여기 보면 뭐가 또 있네요. 여기 프랑스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이거 독일인 것 같은데 이건 서독이고 동독이고 얘는 누구죠? 스위스죠. 요런 애들이 제3세계였다. 중립국 너무 좋아하잖아 스위스. 실제로 티토 이 사람이요 냉전 시대 당시 비동맹주의의 아버지로 불려요.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비동맹주의 국가들 이집트나 인도 같은 나라들하고 가까워지고 막 그랬었어. 우리 같은 비동맹주의 국가들끼리 좀 같이 잘 지내봐야 된다. 그래서 네루 만나잖아. 네루 이 양반. 여기 네루야 네루 인도. 여기 티토 아저씨 있고 둘이 만나서 막 사인하고 뭐 이제 또 서로 뭐 협의 볼 거 하고 뭐 이제 싸바싸바 서로 하고 막 그랬었어. 자 근데 마침 스탈린이 1953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의 서기장이 누구였죠? 크루시초프. 아 선글라스 낀 거 봐요. 원래 남의 나라 가면 선글라스 안 끼는데. 남의 나라 정상 만날 때는 원래 선글라스 안 끼잖아. 선글라스 끼고 있네 티토 아저씨. 자 흐르시초프가 이제 소련의 서기장이 돼요. 둘이 만났네. 만나서 둘 좀 잘 지내요. 흐르시초프가 좀 소련의 동맹 국가들을 좀 만들려고 그래 노력을 많이 했거든. 스탈린이 좀 깡패처럼 굴었다면 흐르시초프는 조금 그래도 좀 스탈린 그 새끼가 좀 성격이 지랄맞아. 뒤졌네 이제. 나랑은 잘 지내야지. 좀 요런 스타일이었어 흐르시초프가. 티토가요 미국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사회주의, 서구자본주의 같은 걸 집어넣어서 경제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미국한테 지원도 받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해야 되니까 남한도 지원을 해줬던 것이고 남베트남도 지원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미국이 유럽이라던가 발칸반도 쪽에서 소련을 견제하려면 유고연방을 지원하는 게 당연했던 거지. 발칸반도가 당시에 그리스 빼고 싹 다 공산주의였습니다. 근데 유고연방은 비동맹주의였잖아. 공산주의였으니까 당연히 소련이랑 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만 해도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소련이랑 사이 안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유고연방만이라도 소련 편에 안 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동맹주의를 선언했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지원을 해줬던 거죠. 근데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집니다. 이거 왜 일어났어요? 오펙 알죠? 오펙이 잠가라 밸브를 해요. 잠가라 밸브를 해. 이거 자세한 건 나중에 좀 중동전쟁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잠가라 밸브를 했어. 그리고 또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가 터지죠. 2차는 왜 터져요?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 일으키잖아. 호메이니 아저씨 알아요? 이 아저씨야 이 아저씨. 이 양반이 호메이니인데 지금 이 옆에 있는 아저씨 있죠. 지금 이란 하메네이야. 이란의 그 종교 지도자 겸 최고 통치자 있죠. 그 양반이 이 양반이요 지금. 오일 쇼크가 아무튼 터졌는데 경제가 유고연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1950, 60년대에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한 6%대 가까이 되고 5%, 6% 막 그랬었어 유고연방이. 근데 이 1, 2차 오일 쇼크 터지니까 유고연방이라고 뭐 버틸 수가 있어요? 경제위기가 일어나죠. 경제위기가 일어나는데 문제는요 유고연방이 이 경제위기 이후에 진짜 경제가 개박살 나거든요. 위기를 극복을 못해요 사실상. 이유가 뭐냐면 노조들이 완벽하게 기업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자주관리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자주관리제도가 뭐냐면요 기업 회사의 경영을 전부 다 노동자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잘 운영되기 위한 프로세스를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라. 업무를 할 때도 효율적으로 되는 것도 니네가 알아서 만들고 생산성도 좋게끔 하는 것도 니네가 다 알아서 하고. 이게 처음에는요 잘 됐어요. 유고연방 초반에는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 또 사회주의 국가였잖아. 소속감과 성취감 같은 거를 기업에서 가지고 열심히 또 했어. 노동자들이 못한 게 아니야. 노동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반발심도 덜해지고 자기들 월급 올라가게끔 열심히 또 일도 하고 실제로 막 그런 게 됐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글로벌 위기가 터지니까 이 양반들이 그거엔 대처할 능력이 없던 거예요. 기업을 경영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이제 그 전제로 깔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내부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일이 굴러가게 하는 거야. 노동자들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굴러가겠지. 근데 외부에서 생긴 그리고 미처 이거 학자들도 잘 알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돌발 상황 같은 거 이런 거를 노동자들이 다 해결할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좀 위험하고. 실제로 유고연방이 저 자주관리 제도를 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방향성들을 다 노동자 구성원들이 다 결정해서 의사결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영 환경 자체가 나빴던 건 아니지만 글로벌 위기 같은 데 지금 다 두 손 두 발 놓는 거예요. 심각한 노동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그래서 노조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여러모로 또 노조가 아예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단순하게 극단적으로 또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노동 생산성 저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예 노조 위주로만 운영이 되니까 최신 기술 도입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유고연방의 노조라던가 노동자들도 뭔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를 보고서 돈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이걸 돈을 좀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현재 일을 하고 생산하는 그 제조 과정에서만 이제 열심히 하고 생산성을 늘리는 것만 좀 노력을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앞날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인프라 투자를 하는 이런 건 조금 어려웠다. 근데 이게 오일 쇼크 이후부터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부도나기 시작해요. 1980년부터 유고연방은 외채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외국에 발행한 채권 그리고 급격한 인플레가 생기기 시작하고 실업률 문제가 확대되고 하필이면 이럴 때 티토가 죽습니다.
뭐 암살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먹어서 죽어요. 1,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다 그랬잖아. 마지막 2차 오일 쇼크가 언제랬어? 1979년. 근데 1년 뒤에 죽어요. 잘 봐야 돼 여기서. 티토라는 인물은 그냥 유능한 정치인 그런 게 아니에요. 독재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이 사람을 실제로 지지했어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 내가 저 민족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걸 잠시 잊고 티토가 집권하고 있는 이 유고 연방의 일원이구나 나는.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서로 다른 민족끼리 사이가 안 좋고 티격태격하고 이런 걸 잠시 잊게 만들어주는 구심점. 그걸 이 사람이 했던 거야. 국민 통합의 상징이었어요. 티토가. 근데 이 사람이 죽었네. 저 사람 죽자마자 인플레, 실업률, 오일 쇼크의 여파, 외채 문제, 티토 죽자마자 다 터지기 시작합니다. 티토가 살아있었으면은 덜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티토가 죽자마자 민족에 대한 어떤 그 갈등들이 잠깐 발로 밟고 있던 건데 그게 억제기가 개같이 박살난 거야. 그래 억제기가 실업률 터졌어. 인플레 터졌어. 오일 쇼크 여파 때문에 다 박살났어. 기업들 도산하기 시작하고. 제가 이거 수치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유고 연방에서 티토 죽고 나서 어느 정도였냐면 1987년에 이미 인플레가 167%였습니다. 근데요 1989년 2700%였어요. 난 270%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논문을 보니까 오탄가 하고 보니까 아니야 2700%라고. 답이 없는 거야. 은행들도 도산하기 시작하고 기업들도 도산하기 시작하고 폐업하기 시작하고. 아 죄송해요 167%. 기본적인 생활용품들도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마자 수면 아래에 있던 민족주의가 빵빵빵 뻥하고 터지기 시작합니다. 티토가 살아있을 때의 유고슬라비아에 있던 이 수많은 민족들은요 이미 민족주의에 환장해서 세뇌받거나 민족주의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티토가 경제성장도 평균 6%로 만들어내고 물론 티토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티토 정권 하에서 유고연방 내에서 경제도 잘 성장하고 있었고 옆에 있던 소련은 점점 먹고 사는 거 거지 같아진다는데 와 우리 유고연방은 티토의 영도 아래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보다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가게 되고 우리 민족들이 지금 유고연방에 속해 있는 게 다행이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티토가 죽는 타이밍에 마침 경제위기가 딱 터진 거야. 하필이면 민족주의가 없던 게 아니에요. 그냥 유고연방이 살아도 충분했기 때문에 안 터지던 것뿐인데 민족 문제가 이제 경제 문제가 심화되니까 뻥뻥 터지기 시작했던 거지. 유고슬라비아의 국가 강령, 국가의 기틀, 멘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근데 유고연방 안에 지금 6개의 공화국 그리고 자치주도 2개 있댔죠. 그중에서 지금 코소보 자치주에서 알바니아인들이 10만 명이 시위를 일으킵니다. 왜 일으켰을까? 유고연방은요 전체 인구의 36.3%를 차지하고 있던 세르비아인들 위주로만 돌아갔습니다. 유고연방은 애초에 전체 인구 36.3%를 차지하고 있던 저 세르비아인들을 구워 삶아야 유고연방이 굴러가게 되어 있었어요. 저게 고작 36.3%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전체 인구의 3분의 1 넘어가는 거야. 혼자서만. 다른 민족들은 3분의 1도 안 돼. 근데 세르비아인만 3분의 1 넘어가는 거예요. 다양한 민족이 있으니까 다들 예민한 거야. 근데 아무리 세르비아인이 3분의 1을 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이 눈 시퍼렇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지. 당시 유고연방에서 세르비아인들 위주로만 돌아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국, 중국, 일본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한중일이 국제기구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구성원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다 10명으로 했다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근데 여기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한국인 2명만 쳐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일본과 중국의 모략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 2명을 왜 빼냐고. 개난리 날걸요 아마?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서 유고연방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야. 계속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민족주의가 이제 뻥하고 터지니까 엄청 예민한 거야. 솔직히 유고연방이라는 전체 국가로 따지면 공무원이 일을 못해가지고 특정 민족 출신이든 말든 간에 몇 명 갈아치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무조건 특정 민족 출신 한두 명만 갈아치워도 엄청 예민하게 구는 거야. 다들 그런 상태였어. 유고연방이. 코소보 자치주에서 알바니아인들이 왜 10만 명이나 시위를 벌였었냐면요 1990년대 초반 얘기예요. 이게 알바니아인 지방 당간부 2명이 강제로 사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소보 자치주에서 알바니아인들이 10만 명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저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당간부 2명만 바꿔도 지금 다 들고 일어난다는 게 뭐야. 엄청나게 위태롭다는 거야 국가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동유럽이랑 발칸반도 쪽은요 살아남기 위한 거를 시작으로 민족주의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점차 가면 갈수록 민족 이기주의, 민족의 선민사상 이런 거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수많은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전부 다 피해의식이 있어요. 자기들이 잘 나갈 뻔하다가 박살나고 잘 나갈 뻔하다가 박살나고 나치독일과 함께 뭐 하려다가 박살나고 어디랑 같이 하려다가 박살나고 오스트리아 때문에 박살나고 오스만 터키 때문에 박살나고 다 그랬었단 말이야. 다. 근데 또 민족이 다 달라. 조금만 수틀려도 왜 유고연방 내에 우리도 구성원인데 왜 우리 민족만 차별하냐.
거야. 왜 우리 민족만 편애하냐.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아세요? 경제가 휘청거리자마자 1990년대 초반부터 티토를 졸라 까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거지로 우리를 통합시켜놨었다. 우린 이제 갈라져야 된다. 티토 저 사람이 어거지로 우리한테 구라를 치고 어거지로 우리를 통합해놨지만 우리 민족은 이제 갈라져야 된다. 뭔 말이야? 우리 유고연방이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붙어있을 이유도 없고 나가면 된다 이제. 굳이 구태여 뭐 하려고 이거를 민족을 통합해가지고 지금 하나로 가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르비아 공화국의 경제가 왜 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애들 때문에 빨아먹혀야 되느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오기도 시작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세르비아인들은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 유고연방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유고연방은 자기들 위주로만 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들 식으로 국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무조건 세르비아인들 위주로만 조금 더 운영을 하고 싶어 했어. 표면상으로나 이게 유고연방이었지 사실상 세르비아인들 위주로만 돌아가는 게 있었어요. 실제로. 안타깝게도 세르비아인들의 민족주의가 특히나 시대가 거듭되면서 여러 이유들에 의해서 민족 이기주의급으로 좀 변질이 되어 갔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세르비아뿐만이 아니었어요. 여기 있는 다른 민족들도 민족 이기주의로 가는 게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그런 게 생겼다 이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르비아와 저 유고연방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하물며 우리나라도 어느 국가든 극단적인 민족 이기주의로 갈 수 있다. 현재 자기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국가가 중요하죠. 국가의 역사도 중요하겠어. 근데 그 국가의 역사에만 자기의 몸을 모든 걸 내던지고 민족 이기주의로까지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전부 다 카바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못 먹고 못 살고 자기가 노력도 안 했고 자기가 지금 개털 아무것도 안 됐어. 그 모든 거를 자기가 노력조차 안 하면서 귀찮고 그런 거를 우리나라 개쩔어서 과거에 이거로만 카바치려고 하는 게 생기는 게 있어요.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있어 그런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티토가 죽고 나서 몇 년 안 흘러서부터 수많은 민족들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나가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세르비아인들 위주로만 이 유고연방 돌아가는 것도 짜증나고 우리 민족들은 유고연방에서 탈퇴할 거야. 꺼져 그냥. 크로아티아 나간다고 얘기하고 보스니아 나간다고 얘기하고 슬로베니아 나간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터진 게 바로 유고슬라비아 전쟁입니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이나 싸웠던 간다요 태어난 해부터 간다요 11살 때까지 있었던 내전이 바로 유고슬라비아 전쟁이에요. 이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저 10년 동안 한 15만 명 정도 죽었다고 추정되는데 누군가는 30만 명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 전쟁 이후에 지금의 국가들이 탄생한 겁니다. 그 전쟁 이후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알바니아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 이후에 탄생한 겁니다. 이제 엄청 죽었어. 저 내전 이후에 유고연방 전체 인구가 2,300만 명이었거든요. 3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럼 몇 명 죽은 거야? 1.3%가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5,100만 명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66만 명이 죽은 겁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10년 동안 1.3% 30만 명이 죽었다는 게 대량 살상 무기를 써가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탱크, 총, 암살이랑 저격이랑 이런 거로만 죽은 겁니다. 대량 살상 무기로 저렇게 한 번에 죽은 게 아니라고 저게. 이 유고슬라비아 전쟁 안에서 난민이 400만 명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보스니아 같은 데서는 집이랑 건물들이 40% 이상 타버려서 그냥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노딱이 심히 의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얘기할게요. 세르비아인들이 유고연방에서 탈퇴하려고 했던 그 민족들을 인종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저번 시간 오늘도 얘기했지만 세르비아인들은 본인들 위주로 유고연방이 굴러가길 원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간다는 거야. 세르비아인들은 과거 어마무시했던 1350년대에 25년밖에 안 갔었던 세르비아 대제국의 영토를 넘어서는 이 유고연방이 세르비아인들 위주로 운영되길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가겠대. 다른 민족들이 나라와 땅을 가지고 나가겠대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세르비아인들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유고연방에서 탈퇴를 한다는 거는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세르비아인들의 세르비아 제국을 다시 회복해놨는데 니네가 여기서 땅을 또 떼갈라 그래? 이런 겁니다. 관련된 그 외신 기자분들이 찍었던 영상들이 있어요. 1990년대에 그걸 봤는데 참 끔찍하더라고 진짜로. 그거 아세요?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 터졌던 오스트리아 황태자 죽은 데 있잖아. 그 사라예보 저 거리가 어떤 거리냐면요. 민간인들이 걸어다니면 저격수들이 그냥 쏴 죽여요. 군인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스니아인 크로아티아인 다른 민족이면 세르비아 저격수들이 다 쏴 갈기는 거야. 그냥 민간인을. 왜? 우리 세르비아인들의 국가를 빼앗아가는 매국노들이니까. 우리 세르비아인들의 원래 땅을 뺏어가려는 어마무시한 나쁜 놈들이니까. 저 다른 민족들이. 세르비아인들 입장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 심각해서 진짜 그 영상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UN 평화유지구는 또 안 건드려. 그 민간인만 계속 고르는 거야. 세르비아 저격수들 일부러. 그래서 지금 발칸반도에서 유고연방에서 갈라져 나왔던 이 국가들 민족들 입장에선
세르비아인들이 엄청 싫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세르비아인들도 자기들이 이 유고연방 전체를 장악하고 지배했다는 그 주인의식이 있었는데 다 갈라졌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우리 세르비아의 영토는 지금의 슬로베니아부터 마케도니아까지 다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데 슬로베니아인,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인, 몬테네그로인, 코소보인들이 우리 세르비아인들을 배신하고 우리 세르비아인들의 땅을 뺏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르비아인들은. 이거를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게 왜 빼앗아간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르비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 입장에서도 갈라지고 싶었던 원인이 있을 것이고 이걸 분리해서 봐야 이번 유고연방에 대한 역사가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누군가는 나쁜 놈이고 누군가는 좋은 놈이고 막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 그냥.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크로아티아가 나치 독일에 부역을 하죠. 괴뢰국이 됩니다. 나치 독일이 그리고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크로아티아한테 크로아티아 니네가 여기 보스니아 쪽까지 포함해서 크로아티아인들의 국가를 만들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이런 거로 지금 달콤한 속삭임을 해가지고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저기 있던 보스니아인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하고 막 그랬었어요. 정반대가 된 거야 또 지금. 이미 역사적으로 너무 꼬이고 꼬여서 오스만 제국이 있었고 오스트리아가 또 개입했었고 러시아가 또 기어들어왔다가 개입하려다가 또 나치 독일이 튀어나오고 무솔리니가 튀어나오고 이 과정에서 저 민족들 간의 갈등이 어마무시해진 거야. 그리고 티토는 그 서로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 다 통합해가지고 유고 연방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서로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사이도 안 좋아 역사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참 안타깝게. 아이고. 저도 공부하면서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 진짜로. 러시아는 현재 세르비아라는 그 슬라브계 국가가 계속 발칸반도에서 이 국가들하고 내전을 하길 원해요.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해주고 보스니아에서 지금 스릅스카라고 따로 있죠. 러시아가 얘네를 또 지원해줘. 왜? 러시아가 크림반도가 여기 있는데 발칸반도까지 파이프도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생기길 원하거든요. 슬라브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러시아는 여기서 본인들이 유리하게끔 천연가스 파이프를 설치하든 뭐하든 러시아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지중해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500년 넘게 발칸반도에서 피해자였던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에게 피해를 입었던 세르비아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지금 세르비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본인들이 다른 민족들을 유고슬라비아 내전 때 수십만 명을 학살했잖아. 서로.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학살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원래 우리 세르비아인들의 세르비아 대제국이 있던 땅이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먹었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드디어 유고 왕국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만들었는데 왜 니네가 뭔데 이렇게 우리들의 땅을 빼앗아가고 갈취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다른 민족들 입장에선 이런 주장이 어이가 없겠죠. 그러나 또 세르비아인들 안에서는 이 얘기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아마 믿을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국가의 기둥과 이런 게 국뽕과 민족주의면요 나라 꼬라지 개판납니다. 진짜로. 국가의 기둥을 너무 자기들 중심으로만 세우면은 나라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이걸 좀 누구 탓이라고 해야 돼 도대체. 유고연방의 현재 상황을 무작정 세르비아 탓이라고 할 것이냐, 오스만 제국 탓이라고 할 것이냐, 오스트리아 탓이라고 할 것이냐, 나치 독일이라고 할 것이냐, 누구의 탓이라고 해야 되는가. 이걸 티토 탓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부터 이걸 유고연방으로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티토가 이걸 유고연방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소련의 지원을 받고. 그럼 티토 탓을 해야 되나? 누구 탓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세르비아 민족주의 그리고 도대체 저 발칸반도에서 특히나 유고연방이었던 국가들끼리는 왜 사이가 안 좋은가, 그리고 민족주의가 왜 저렇게 바글바글해졌고 저 국가들은 왜 저렇게 피곤하게 지금 자기들끼리 사이가 그렇게도 안 좋은가, 이런 거를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